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챕터를 맡은 조현명입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은 그 학생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요. 이번 챕터를 통해서 우리는 교육학의 맥락에서 존재론적 질문을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소위 무기력증에 빠진 학생들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말을 하는 학생들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번 챕터와 관련해서 학습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둘째,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셋째, 교육의 맥락에서 존재론적 질문을 고민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연장선에서 학습 목표 또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는데요. 첫째, 교육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교육의 장면에서 학습자의 정체성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는 그 현장 안팎의 다양한 요인들이 형성하는 관계에 대한 파악이 토대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번 챕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서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소개하고 있는 학생은 올해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이죠. 학교를 왜 다녀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선생님들로부터 강압적인 억압을 당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없지만 학교라는 공간이 마냥 지루하기만 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수업에도 집중이 되질 않고 그보다는 쉬는 시간에 어떻게 들키지 않고 학교를 빠져나가서 친구들과 놀러 다닐지 고민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오는 것은 알겠지만 수업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가 않고 오히려 저 선생님도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겠지라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장차 미래를 생각하면 학교에 열심히 다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장차 대학과 직장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나에게 와닿지는 않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딱히 갖고 싶은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닌데 적당해 보이는 직업을 택하고 그와 관련된 전공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 되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죠. 하고 싶은 일이 없기에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배우고 싶은 것이 없기에 학교나 수업도 큰 의미가 없고 지루할 뿐인데 과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먼저 정체성의 추구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교육의 의미가 무엇이며 교육의 시장화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다양한 삶의 장면들 속에서 자신이 속한 시간과 공간의 맥락들에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관계를 맺고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을 수용하거나 스스로 그것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소비를 해나갑니다. 이때 한 인간의 정체성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모습으로만 고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인간에게 정체성 상실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 확립의 과정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주체 형성의 과정이라고 할 때 결핍이라는 것은 곧 자기 존재의 의미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정우 같은 경우는 한 인간의 정체성은 내면의 욕구와 외면의 코드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각각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와 사람들은 나를 무엇으로 부르는가 라는 질문으로 환원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정체성의 상실이란 곧 욕구와 이름의 상실이며 존재의 방향을 상실한 혼란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상실의 사례는 생각보다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해 수업을 거부하고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 스펙 쌓기와 취업 전쟁으로 내몰리는 현실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힘들고 아픈 청춘을 이야기하는 청년들, 경제적인 안정이나 자녀 양육과 같은 목표들을 달성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는 어른들은
모두 이러한 정체성 상실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근대에서 현대로 시대적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존의 가치들이 자본의 담론 안에서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고, 이를 통해 욕구와 이름의 혼란들이 한층 더 광범위해지고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욕구와 자신을 부르는 이름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경우에 그러한 욕구와 이름들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이기보다는 바깥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목소리들인 까닭입니다. 바야흐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전면으로 부각되고, 새로운 주체 이론들이 저마다의 고민들을 풀어내며 다양한 모습의 협력과 갈등을 시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학생 혹은 학생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게으름이나 의지박약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미숙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학생을 둘러싼 욕구와 이름들이 어떻게 형성되거나 상실되어 가는지 살펴봄으로써 한 사람의 인격적 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등가교환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등가교환의 법칙의 탄생이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등가교환의 법칙이 이전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의 환경 혹은 지평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등가교환의 법칙에 내재된 매개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개의 특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A와 B의 등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A와 B 사이의 차이를 은폐한 채 양자를 동질화시켜서 상호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기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그 대상 자체를 직접 인식할 수는 없으며, 우리는 각자 나름의 매개를 통해 대상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등가교환의 법칙에 내재된 매개의 개념은 더 이상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장이 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확산 이전의 그것과는 구분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종래에는 서로 다른 영역으로서 차이를 존중받던 A와 B가 이제는 등가교환의 법칙에 내재된 매개의 특성을 통해서 함께 수용이 되고, 그를 통해 자본주의적 관점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차이가 지니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즉, 등가교환의 법칙의 탄생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이러한 전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으며, 자기 외부의 모든 것을 자기화하는 자본의 특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는 A와 B가 등가교환의 법칙을 통해서 A도 B도 아닌 제3의 가치로 변질되는 과정은 곧 은폐와 왜곡의 과정이라 할 수 있고, A와 B의 본래적 가치가 제3의 가치로 대체된다는 의미에서 망각과 상실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은 등가성을 비교할 수 있는 특정 가치 체계로 포섭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등가교환 법칙의 탄생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자본주의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의 외부 잠식 과정을 가리키고 있고, 동시에 자신의 외부를 자기화하는 자본주의의 자기증식 메커니즘이 사회 전면에 대두되어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태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자면, 교육을 경제 성장이나 인재 육성 등의 성과와 연관짓는 시도가 우리 주위에서 이미 더 이상 새롭거나 낯선 것이 아니죠. 교육을 교육시장으로 바라보고 학교와 학생을 각각 생산자와 소비자로 규정하는 목소리들은 이미 신자유주의적 교육 담론이라는 형태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지식기반 사회의 개인에게 학습은 고용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학습의 주요 목적은 개인의 고용 가능성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 것이 되어버렸죠. 개인은 언제나 자신의 고용 가능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학습을 스스로 지속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곧 교육 시장의 등장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등가교환의 법칙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영향력이
교육시장의 등장이라는 사건과 만난 결과 교육을 교육시장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본의 외부를 자본화하는 데 능숙한 자본의 자기증식 메커니즘에 따라서 자본의 외부로 남아있던 교육의 영역이 자본화의 새로운 대상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영역을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육과 자본 사이의 괴리를 메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갈등의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본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이 아닌 것을 자본의 영역으로 식민지화하는 과정이고,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고유의 원리를 자본의 원리로 대체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의 외부로서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점은 과연 나 자신에게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의 의미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의미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잠시 김예슬 대자보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김예슬 대자보 사건은 2010년 3월에 발생했던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대의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던 김예슬 양이 자본의 논리 안에서 소외되는 삶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으로 대자보를 교내에 게시하고 스스로 자발적 퇴교를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 동의와 비판, 그리고 찬사와 비난 등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었던 이슈였죠. 잠시 이 대자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자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G세대로 빚나거나 88만 원 세대로 빚 내거나 그 양극화의 틈새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20대. 그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불안과 좌절감에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20대. 그 20대의 한가운데에서 다른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마지막 남은 믿음으로. 이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지만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나는 25년 동안 경주마처럼 길고 긴 트랙을 질주해왔다. 우수한 경주마로 함께 트랙을 질주하는 무수한 친구들을 제치고 넘어뜨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를 앞질러 달려가는 친구들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소위 명문대 입학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더 세게 채찍질을 해봐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 지금 나는 멈춰서서 이 경주 트랙을 바라보고 있다. 저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취업이라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시켜줄 자격증 꾸러미가 보인다. 너의 자격증 앞에 나의 자격증이 무력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자격증을 향한 경쟁 질주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제야 나는 알아차렸다. 내가 달리고 있는 이곳이 끝이 없는 트랙임을. 앞서간다 하더라도 영원히 초원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트랙임을. 이제 나의 적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 또한 나의 적이지만 나만의 적은 아닐 것이다. 이름만 남은 자격증 장사 브로커가 된 대학. 그것이 이 시대의 대학의 진실임을 마주하고 있다. 대학은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되어 내 이마에 바코드를 새긴다. 국가는 다시 대학의 하청업체가 되어 의무교육이란 이름으로 12년간 규격화된 인간 제품을 만들어 올려보낸다. 기업은 더 비싼 가격표를 가진 자만이 피라미드 위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갖 새로운 자격증을 요구한다. 이 변화 빠른 시대에 10년을 채 써먹을 수 없어 낡아 버려지는 우리들은 또 대학원에, 유학에, 전문 과정에 돌입한다. 고비용 저수익의 악순환은 영영 끝나지 않는다. 세계를 무대로 너희 능력만큼 자유하리라는 세계화, 민주화, 개인화의 넘치는 자유의 시대는 곧 자격증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졸업장도 없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격증도 없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은 다시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린다. 생각할 틈도
돌아볼 틈도 주지 않겠다는 듯이 또 다른 거짓 희망이 날아든다. 교육이 문제다. 대학이 문제다. 라고 말하는 생각 있는 이들조차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공해서 세상을 바꾸는 룰러가 되어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나는 너를 응원한다. 너의 권리를 주장해. 짱돌이라도 들고 나서. 그리고 칼날처럼 덧붙여지는 한 줄.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없는 대학 없는 대학에서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물을 수 없었다. 우정도, 낭만도, 사제간의 믿음도 찾을 수 없었다. 가장 순수한 시절은 불의에 대한 저항도 꿈꿀 수 없었다. 아니, 이런 것은 잊은 지 오래여도 좋다. 그런데 이 모두를 포기하고 바쳐 돌아온 결과는 정말 무엇이었는가? 우리들 20대는 끝없는 투자 대비 수익에 나오지 않는 적자 세대가 되어 부모 앞에 죄송하다. 젊은 놈이 제 손으로 자기 밥을 벌지 못해 무력하다. 20살이 되어서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꿈을 찾는 게 꿈이어서 억울하다. 이대로 언제까지 쫓아가야 하는지 불안하기만 한 우리 젊음이 서글프다. 나는 대학과 기업과 국가 그리고 대학에서 답을 찾으라는 그들의 큰 탓을 묻는다. 깊은 분노로.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유지자가 되었던 나의 작은 탓을 묻는다. 깊은 슬픔으로.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받고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만을 키우며 나를 값비싼 상품으로 가공해온 내가 체제를 떠받치고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시대의 가장 위약한 것 중에 하나가 졸업장 인생인 나 자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더 많이 쌓기만 하다가 내 삶이 한 번 다 꼽히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리기 전에 쓸모있는 상품으로 간택되지 않고 쓸모없는 인간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 이제 나에게는 이것들을 가질 자유보다는 이것들로부터의 자유가 더 필요하다. 자유의 대가로 나는 길을 잃을 것이고 도전에 부딪힐 것이고 상처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삶이기에 삶의 목적인 삶 그 자체를 바로 지금 살기 위해 나는 탈주하고 저항한다.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살아내겠다는 용기를 내련다. 학비 마련을 위해 고된 노동을 하고 계신 부모님이 눈앞을 가린다. 죄송합니다. 이때를 잃어버리면 평생 나를 찾지 못하고 살 것만 같습니다. 많은 말들을 눈물로 삼키며 봄이 오는 하늘을 향해 깊고 크게 숨을 쉰다. 이제 대학과 자본의 이 거대한 탑에서 내 몫의 돌멩이 하나가 빠진다. 탑은 끄떡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지만 균열은 시작되었다. 동시에 대학을 버리고 진정한 대학생의 첫 발을 내딛는 한 인간이 태어난다. 이제 내가 거부한 것들과의 다음 싸움을 앞에 두고 나는 말한다. 그래, 누가 더 강한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것은 나의 이야기지만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 적들 또한 나의 적이지만 나만의 적은 아닐 것이라는 김예슬 양의 말처럼 이 사건이 비단 한 개인의 외침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처해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폭로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경주마로 규정하고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경쟁들로 점철된 끝이 없는 트랙으로 파악한 김예슬은 트랙의 대척점을 초원으로 설정하고 양자 간의 단절을 선언하고 있죠. 트랙이라는 것은 곧 영원히 초원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트랙이기에 그녀는 길을 잃을 것이고 도전에 부딪힐 것이고 상처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초원을 향한 탈주와 저항과 싸움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원을 향한 그녀의 노스텔지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뛸 것을 강요하는 트랙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 대비는 다시 트랙의 외부에 트랙의 그것과는 다른 초원의 삶의 방식이 있음을 호소하는 것으로, 그리고 트랙의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초원의 정체성을 선택하겠노라는 선언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트랙에는 트랙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초원 역시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서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무작정 트랙의 외부를 트랙화하려 시도한다면 그것은 결국 고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상실을 강요하는 폭력으로 남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외부로서 등가교환의 법칙에 따라서 변질되기 이전의 교육의 가능성을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많은 김예술들을 고민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나아가 정체성의 혼란 또는 상실과 마주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기 위한 몸부림과 그런 점에서 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답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사실은, 이렇게 자본의 외부로서 교육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작업이 단순히 교육의 영역에서 자본의 가치 자체를 배척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본의 외부로서 교육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것은 교육의 영역에서 자본의 가치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관점으로만 교육의 의미가 평가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은 교육의 의미가 자본의 관점에 따라서 시장 경쟁의 논리로 재단되는 것에 대해서 그와는 다른 방향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대사회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은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업의 목적은 등가교환의 법칙을 통해서 환원된 가치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학교를 거부하는 수많은 김예술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의 단서를 자본의 외부로부터 찾아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의 맥락에서 과연 자본의 외부를 고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앞서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번 챕터에서는 그 관점을 존재론적인 질문의 맥락에서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교과와 나의 삶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교과와 혹은 학문과 나 자신의 실존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교과의 실용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등가교환의 법칙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값으로 제공될 수 없는 의미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체벌도 규제도 없는 혁신학교에서조차도 학교는 모두 다 똑같다면서 학교에 있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어 학교 밖으로 탈출하는 소년들의 경우에 이 친구들이 거부하고 또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 자신들의 삶이 절실히 느끼는 바로 그 견딜 수 없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딜 수 없음이란 비단 학교를 탈출하는 일부 문제아들만의 부적응 사례가 아니라 김예슬 대자보 사건을 통해서 표출된 우리 사회의 청춘들이 고민하고 있는 실존적 차원의 문제이며, 나아가서 나는 왜 공부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이유를 잃어버린 모든 이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정체성 상실의 잠재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사례는 과거 EBS 다큐멘터리에서 등장했던 혁신학교 학생들과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학교에 잘 나오지 않거나 일과 시간 중에 학교 밖으로 나가버리는 혹은 탈출해버리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너무 졸려서요. 너무 답답해서. 당시 이 학교의 분위기는 교장 선생님이 매일 교문에 나와서 등교한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며 소통을 시도하고, 화장이나 두발, 수업 태도 등에 대한 체벌이 없는 개방적인 환경의 학교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견딜 수 없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교의 분위기가 억압적이라거나 주입식 수업 방식을 강요하는 것과 같이 흔한 억압적 학교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할 때 교육의 맥락에서 존재론적 질문을 고민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이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자 하이데거는 이 관계를 두 가지 맥락에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도구연관의 관계와 의미연관의 관계죠. 도구연관의 맥락이란 실용적인 맥락에서 다른 무엇을 위해서 존재자로서 맺게 되는 관계를 말하고, 의미연관의 관계는 언제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현 존재에 상관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학생과 학교가 도구연관의 관계로 맺어질 때 학교의 의미는 학생이 이루고자 하는 모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단으로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목적을 지향하는 학생이며, 따라서 학생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학교는 그 학생에게 유의미한 대상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의 가치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의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목적에 경도된 학생이 학교의 도구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학교가 도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죠. 학생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학생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의 가치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학생 스스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목적을 상실한 이에게 수단은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 학교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러한 목적의 상실이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꿈이 없다고 답하는 아이들이 있죠. 목적을 상실했거나 부정하는 이들에게 학교는 수단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거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구연관의 관계맺음과 의미연관의 관계맺음이 갖는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도구연관의 관계맺음은 관계를 맺는 대상이 지닌 수단으로서 가치에 대해 그 대상과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등가견의 법칙에 따라서 매개 가능한 형태의 가치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학생은 따라서 매장에서 상품을 고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혹은 학교와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학교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반면 의미연관의 관계맺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에 관계를 맺는 주체가 관계를 통해서 변화를 겪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 이전의 주체가 관계를 맺은 이후의 자신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계를 맺기 전과 후의 변화 예측이 어렵습니다.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 이전의 나와는 다른 나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는 마치 내가 어떤 특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사용하고 난 이후의 내가 그 제품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게 되는지, 혹은 그 제품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도구연관과 의미연관의 관계에 따라서 살펴보게 될 경우에 교육의 의미는 생각보다 다양한 모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처럼 도구연관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의미를 고민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도구연관의 접근과 의미연관의 접근이 양립 가능한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학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교와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과연 학교와 학생의 관계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교육의 생존태와 실존태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도 토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도로서의 학교가 다양한 학생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서로 다른 상황과 요구들을 마주하고 있죠. 그렇다면 학교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어떠한 학생을 위한 곳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 학교는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또 학생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고민해보는 작업을 함께 진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소개했던 EBS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면서 이번 챕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교육의 맥락에서 어떻게 다뤄볼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그 고민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